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사법, 언론, 당원 주권 등 4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임, 내란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여야를 가리지 않고 12.3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법개혁 방향과 과제, 집중 분석합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병 특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 등 속도 못지않게 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내란 특검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계엄안 해제에 방해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근거에서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언론이나 뭐 보도에서 추경호 대표가 의총 장소를 계속해서 바꿨다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당사에서 국회 4번이나 바꿨는데요. 저는 그것도 참 큰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제 핸드폰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시에 보냈던 문자가 3번이 있어요. 네. 그 국회 빨리 본회의장 와라 이런 얘기겠죠? 그것도 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 빨리 들어와서 투표하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님도 한 번을 모든 의원들에게 보냈고요. 저희 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3번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에 참여하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요. 저는 정말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와서 표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표결이 행해질 때 원내대표실에 상당수의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네. 그 의원들이라도 와서 당연히 표결을 했겠죠. 그런데 네. 추경호 대표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어떤 지시도 어떤 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내란 특검 조사는 백 의원이 처음인데요. 특검에서는 국회 CCTV 확보해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분석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말살 의도라면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던데요. 뭐 추경호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이 정말 그렇다면 더 당당하게 조사받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가서 조사받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면 이런 그날 정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네. 어떤 행동들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 방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의심과 이런 걸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 표결 방해 행위라고 좀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 요번에 계엄의 이 일련의 과정이 2017년에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네.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계엄의 과정을 보면 그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네. 포고령도 기본적으로 전공이 처단 부분 빼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내용 부분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국회의원 설득 및 여당을 통해서 최단 기간에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네.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옛날에 네. 우리가 통진당 그 해산 사례를 보면 사실 정말로 그 공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의 피고인이 된다. 이거는 뭐 말을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 사례에 비교하면 훨씬 더 더한 사례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 해산의 사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있다고 보는지, 아울러 계엄 당시의 그 국내의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특검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도 내란 국조특위위원 때 많은 질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말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엄 문건을 받았다고 이제 자백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며 자기가 말리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뭐 대통령하고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말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말했던 것들이 다 사실 지금 CCTV 분석 결과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사실 한덕수 총리가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상민과 비교했을 때 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국정의 2인자입니다. 네. 가장 대통령의 이 잘못된 판단을 막아야 할 이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의 방조를 넘어 주요 종사자로도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특검팀 수사에는 출석을 하고 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그런 진술을 떠나서 김건희 씨의 진술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입증이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것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객관적인 전화 통화 녹음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또 공여자의 명확한 진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양평 같은 경우 또 수사하고 있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관련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 끌기용으로 그리고 또 법정에서의 대응을 위해서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입증하기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은 아직까지는 또 김건희 씨한테 조력하고 있는 다른 공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공범들의 진술도 조만간에 바뀔 가능성이 크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버텨봤자 별로 버틸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는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법개혁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몇 명까지 늘릴 것인지 최종 방침이 정해진 건지, 아울러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금 아직 최종 방침은 전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에서 일단 소위 통과안이 그러니까 16명을 더 증원해서 30명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놓고 저희가 논의를 지금 하는 과정에 있고요. 27일 날 저번에 전문가 공청회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27일 날 국민 경청대회를 합니다. 그럼 네. 그때 거기서 나온 의견들까지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법관을 어느 규모로 또 어떤 방식으로 증원을 할 건지 그거 이제 논의를 최종으로 해서 안을 내놓을 생각이고요. 네.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 이유는 그건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네. 상고심의 이 적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관 네.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너무 많은 업무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70%의 사건이 심리 불속행 기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판결문조차 받지 못하고 기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3심제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에게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언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수 증언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법관수가 크게 늘어나면 뭐 전원 합의체 심리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건데 또 하급심 부실화 우려 얘기가 있고요. 대법관수 증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상고심 개선 방안으로 여러 차례에서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네. 그리고 대법관수 증언입니다. 근데 상고법원과 상고허가제는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에요. 그럼 남은 것은 대법관 증언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대법관 증언으로 인해서 하급심이 뭐 부실화될 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작년이니까 올해 초에 저희가 법원 조직법을 통과해서 판사 수를 300명 이상 늘릴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판사 수를 늘려서 더 하급심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우려. 당내 누구죠? 박기성 의원인가요? 네네. 그럼 재판 연구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또 문제 제기.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 수를 늘리게 되면 네. 재판 연구관을 늘리더라도 그게 하급심에 부담을 주는 형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어쨌든 부작용에 네. 대해서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했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그 대법관 논의에서 항상 다 그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대법관 추천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 방침인가요? 일단 그 대법관들이 다양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거에 여러 번 서원함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다 이런 비판들을 네. 우리가 많이 하지 서울대 않습니까? 50대 서울대 남자요. 50대 남성이요. 네. 네. 대법원에 소부가 3부가 있는데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부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전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다들 남성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네네.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너무나 사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네. 하나의 그 동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완전 동창회 반모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 다양해야지 다양한 시각으로 그리고 변화하는 실생활에 맞는 판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세상의 변화는 빠른데요. 그렇죠. 너무나 하나의 시각으로 사안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법관을 다양하게 해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부터 다양해야 된다. 네. 지금은 법률 쪽에 관계되는 분들로만 거의 구성되어 있고 또 수도 10명밖에 안 돼서요. 다양성을 담보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부터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인원수도 좀 늘리고 다양한 또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네. 대법관 추천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대법관도 다양화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도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법관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울러 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가 공청회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변호사 회장도 역임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역에 이제 변호사에서 매년 이제 그 법관들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잘한 법관은 발표도 하고 못한 법관은 발표를 못합니다. 잘한 법관은 발표도 하고 또 법원에도 주는데 결국 그 어떤 지역에서 계속 하위 평가를 받으신 법관이 있으셨대요. 매년 하위 평가를 그 네네. 변호사에서. 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또 영전에서 좋은 자리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법관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매번 재판을 접할 직접 거 아닙니까? 네. 접하는 가장 밀접한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변호사의 평가 이런 것들이 법관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 이런 네. 것들이 법관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대선 개입이고 또 사법 쿠데타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백 위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때 그 판결에서는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판결은. 네. 대법원에 가자마자 바로 전압에 가고 심리 열고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딱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네. 여태까지 유례가 없는 사례예요. 전압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상당히 갖고 하게 되죠. 전압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빨리 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논의 과정 자체가 벌써 한 달 이상은 보통 걸려요. 안 돼도 2주는 하죠. 네. 그런데 그냥 갖고 그 기록이 다 알겠지만 진짜 몇 톤 트럭이 있는 그런 기록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보고 판단을 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믿을 수가 없고 대법원의 그런 행태를 용납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장 발부율이 높고 영장이 발부되면은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데 어떤 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지요? 사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네, 해요. 실제로 저도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 청문회 때 그 압수수색 영장 그 자료를 이렇게 90몇 % 이렇게 발부됩니다. 그러면 판사들도 스스로 깜짝 놀래요. 네. 그 정도로 실제로 그냥 압수수색 영장 넣으면 바로 발부가 되거든요. 근데 법원도 할 말이 있는 게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기본 서류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정확하게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 통제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법 통제도 좀 강화하고 인권도 또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한 수사관을 불러서 좀 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해서 정말로 발부할 영장을 그 발부할 수 있도록 네. 조금 사전 신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를 도입하면 뭐 수사가 지연되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네, 보세요? 수사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라는 게 어떤 밀행성을 요구하고 신속성을 요구하는데 그거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법안에서 저희가 그 수사의 신속성이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하에서 네. 법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왔던 부분인데 네. 지금은 한정적으로 형사 판결 확정된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문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 2심에서 네. 판결문을 받아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한정적이거든요. 봐야지만 대응을 네.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법원에서는 그동안 개인정보의 문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 전산화 시켜가지고 익명 처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법원 쪽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하고 조금 하는데 그동안 그 이제 익명 처리하는 개인이 다 일일이 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근데 이제 많이 AI가 저는 그러라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AI 기술 동원해서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을 투입하면 훨씬 더 많은 범위로 그 판결문 공개를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바뀌고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사법개혁을 포함해서 민주당 추진하는 개혁안들 뭐 추석 전 입법 목표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9월 25일까지 성과를 내달라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론화 등을 거쳐서 부작용 없는 제도 이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뭐 정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히 여기고 네. 있는데 어떤 그 의견 수렴이라든가 어떤 공론화 이런 절차 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지금 이 사법개혁 과제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혁 네. 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된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말씀하셨던 개혁 과제들이요,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상고심 개편제도 방향과 논의가 됐고, 국민의힘의 전신이 새누리당이나 이럴 때 한나라당 이럴 때
본인들이 다 발의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대법관을 24명까지 개혁 증언을 하고 또 오히려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관의 다양성을 고민하신 거죠. 그런 법안들을 계속 꾸준하게 내오셨고 네. 그것들을 한마디로 갈무리해서 저희가 이번 시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제들은 저는 굉장히 숙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네. 거는 큰 어떤 권력에 대한 거고 세부적인 거는 또 추후에 논의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그런. 아니 저희 사법개혁 과제들은요 상당히 이미 나와 있는 이미 법안도 많고요.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다 이런 말씀이군요. 상당히 나와 있는 법안도 많고 법원 쪽에서도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석 전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은 한 번 만들면 다시 손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도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